예, 안녕하세요. 이 과목에서 제가 강의할 내용은 그 앤드류 카니의 신텍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첫 시간이니까 목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 책 영어 통사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 언어를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그 신텍스에서 베이직한 내용을 17개 장으로 추려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먼저 첫 시간에는 그 신텍스 그리고 링귀스틱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언어학을 링귀스틱스라고 하죠. 네, 링귀스틱스가 뭐 하는 거죠? 랭귀지에 대한 그 사이언티픽 스터디를 하는 학문을 링귀스틱스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링귀스틱스에는 몇 가지 하위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네틱스가 있고, 포놀로지가 있고, 모폴로지가 있죠. 그리고 또 신텍스가 있고, 시멘틱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프래그매틱스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작은 단위 포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음성학, 이제 소리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론을 세운 것, 소리의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을 포놀로지라고 하고, 단어 혹은 형태소의 그 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형태론, 모폴로지라고 하고, 문장 단위를 다루는 것을 신텍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문장의 그 신텍스가 문장의 구조를 다룬다면 시멘틱스는 문장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문장을 벗어난 것들의 의미를 다루는 것을 프래그매틱스, 그러니까 디스코스, 그러니까 어떤 문맥을 연구하는 것을 프래그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 중에서 신텍스 클래스니까 신텍스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챕터에서는 part of speech, 우리말로 품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constituency, 그러니까 어떤 단어, 모든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구성 서류를 이루고요. 몇 개의 단어들이 모여서 또 좀 더 큰, 하지만 하나의 그 독립된 구성소를 이룹니다. 이러한 constituent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언어는 이제 순서와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phrase structure입니다. 그래서 phrase structure를 잘 보여주는 것을 tree, 수용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추리를 그리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추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어떤 문장의 그 ambiguity, 이런 것을 어떻게 그 그래픽하게 보여주는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각종 structure rel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주 테크니컬한 텀입니다. binding theory, 결속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통사론에서 가장, 통사론을 배웠다고 하면 누구나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 엑스바 theory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워드 오더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는 뭐 SVO, 워드 오더를 갖는다. 한국어는 SOV, 워드 오더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subject, verb, object의 순서가 되고, 한국어에서는 subject, object, verb의 순서를 유지하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언어에 간에 보이는 차이를 parameter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매개 변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close type, 그러니까 문장이 close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close 자체가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런 걸 갖다가
independent sentence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John kissed Mary. 그런데 이러한 그 문장이 그러니까 이 문장은 클로즈면서 이 자체가 센텐스죠. 근데 이러한 클로즈가 embedded 될 수가 있죠. 내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 heard that John kissed Mary. 자, 이렇게 되면 클로즈가 두 개가 되죠. 하지만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클로즈에 지금은 이제 declarative clause 를 얘기했는데 interrogative clause 의문절이 나올 수도 있고 exclamatory clause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바 이론을 좀 더 그 확대해서 심화 학습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엑스바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영문법에서 나오지 않는 specifier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렉시컨이 무엇인지. 렉시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로 요약하면 mental dictionar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이런 사전이라고 하는 정보가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렉시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John kissed Mary에서 키스 같은 거 이런 걸 헤드라고 하는데 John kissed Mary에서 키스 같은 것만 이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이제 John kissed Mary 대신에 a girl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헤드가 단어가 아니라 단어 이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noun phrase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하는 경우 MP movement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Who do you lik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게 의문문이죠. close type은 이제 의문문이고, 이 who라고 하는 것이 이 like의 목적어였다가 이 자리에서 이동한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첨스키 언어학에서는 이런 것을 WH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텍스라고 하는 앤드류 카니의 책을 17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챕터 Some Background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서 얘기할 내용은 이제 신텍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신텍스를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디스크립티브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그라마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그라마가 어떤 여러 세계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 인간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인스팅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첨스키 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텍스가 뭐죠? 신텍스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문장입니다. 문장 단위의 구조에 대해서 센텐스 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scientific study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 구조에 대한 어떤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론적인 입장에서 언어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첨스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신텍스가 센텐스 스트럭처를 다룬다고 하는데, 그러면 센텐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센텐스라고 하는 것은 사운드와 미닝의 매핑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는 소리가 있고 의미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묶어주는 것을 이 구조라고 하고 이 구조가 센텐스 단위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텐스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hierarchical structure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모든 언어가 소리와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수화가 있죠. 수화. 사인 랭귀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인 랭귀지는 데피니션상 소리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운드를 더 일반화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인과 미닝의 매핑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scientific method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언어학을 진행해 가기 때문에 언어학은 혹은 통사로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텍스를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방법은 이제 scientific method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사이언티스트들이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observation 관측을 하죠. 우리의 데이터는 뭐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데이터는 linguistic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observation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반화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화를 더 발전시켜서 가설을 만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용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가설을 계속 수정해 가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갖다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텍스를 사이언스의 일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세 가지 예문이 있는데요. John loves 이때는 himself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Mary loves 이때는 herself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John and Mary 복수가 되면 주어가 복수가 되면 제기대명사는 loves themselves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일반화가 가능하냐면 Xself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refer to 하는 noun,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행사라고 하죠. antecedent의 젠더와 넘버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여기 달려있구나 이런 일반화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만드는 거죠. anopher라고 하는 거, except 같은 거. 영어의 anopher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급한 단어들 다시 찾아서 그 레퍼런스를 찾아가는 좀 말이 어렵네요. anopher를 갖다가 우리말로 뭐 조응사 이 정도 얘기하는데 anopher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antecedent는 우리가 가리킬 수 있는 것이에요. 지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철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상 같은 물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anopher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을 antecedent라고 부르는데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himself나 herself 같은 거는 스스로 지시적인 힘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야지만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anoph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가설은 뭐냐면 이런 anopher들은 반드시 이 subject 이 자기의 antecedent를 일단 찾아서 얘의 넘버와 젠더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처럼 the boy loves himself 하면 괜찮지만 herself, themselves 하면 비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언어와 관련해서 그 언어의 구조에 관해서 많은 그 규칙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의 집합을 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문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간편하면서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a set of rules. 규칙의 집합이다. 이게 문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의 집합이냐. 어떤 언어에 대한 규칙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라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강의에서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언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처방되어 있는 prescriptive 룰이 있고 이런 것을 규범 문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descriptive rule 이걸 기술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예문을 보면 I need you all to really pull your weight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이번에 일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 to하고 pull이라고 하는 인피니티브 사이에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스플릿 인피니티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학교 문법에서 가리킵니다. 이런 것을 프리스크립트 룰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Whom did you give the book to?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 영어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사실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whom이 to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이 자리에서 이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Whom did you give the book to? 근데 실제로 많은 영미인들이 Who did you give the book t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더 다수의 의견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프리스크립트 룰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Who did you give the book to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 현상을 포착해야 된다. 그런 것을 descriptive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개념을 정의하면 prescriptive 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제 영어 통사론을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미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얘기해야 되는지 그것을 미리 정해놓고 따라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prescriptive 룰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바로 하는 양태 그거를 기술하는 것을 descriptive 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더 사이언티픽하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두 번째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있는 현상에 대한 기술이죠. 또 그것을 일반화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프리스크립트 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그 카니의 용어에 의하면 language mobbing, 그러니까 language expert, 언어 전문가들, grammarian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으로 영어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고 말을 정했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영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국문법을 만들 때에도 기본 토대가 없어서 많은 내용을 예를 들면 훈민정음의 뭐 마침표라든가 쉼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패러그래프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말의 문법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영문법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문법은 과거에 그 라틴어 문법을 많이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라틴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로지컬한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굉장히 로지컬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언어가 뭐 논리적인 면이 있지만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리스크립트 룰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룰과 비교해서 이제 디스크립티브 룰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현대 언어학에서 중요한 방법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언어를 이제 생성해가는 과정, 문장을 만들어서 더 큰 문장을 만들고 이제 어터런스를 이어가는 이런 과정, 그렇죠? 이런 과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에서 이제 첨스키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문법을 generative grammar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말 그대로 생성해내는 그라마를 한번 자기가 기술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첨스키의 그라마를 생성 문법, generative grammar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언어를 기술하려고 하면 그 자료를 갖다 찾아야 되는데요. 언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말을 하고 글로 모아놓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코퍼스라고 합니다. 아마 코퍼스란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코퍼스를 우리말로 잘 번역하면 말뭉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코퍼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발화하는 것을 녹음해서 모아놓거나 아니면 뭐 전화 녹음, 그다음에 신문, 잡지 이런 데서 모은 것들, 혹은 필드워크를 통해서 얻은 것들, 이런 것들 모아놓은 것, 언어 자료를 모아놓은 것을 코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코퍼스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리고 뭐 문학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코퍼스죠. 셰익스피어가 어떤 말을 썼는지 그걸 다 모아내서 통계 처리를 하게 되면 전산화된 코퍼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어 자료를 코퍼스에서만 구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문장에서 이 스타 표시는 이제 비문법적이라는 뜻입니다. Where do you wonder if he lives? 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사실 이 문장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영어로는 이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어디에서 산다고 생각하니? 이 where가 얘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수식할 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Where do you wonder if he lives? 라고 하면 이 문장이 비문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미인들이 이런 문장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비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코퍼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발화한 것을 모아놓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처음 들으면 바로 이 문장은 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퍼스, 이제 코퍼라는 코퍼스의 복수죠. 코퍼스만으로는 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언어학을 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참스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코퍼스에는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비문을 갖다가 담아두진 않죠. 모아놓진 않죠. 정문만을 모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스키 생각에는 우리의 멘탈 나리지, 우리가 우리 언어에 대해서 인트로스펙티브하게 알고 있는 이런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언어 능력이라고, 컴피턴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 자료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언어 자료를 얻을 때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코퍼스에서 얻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꺼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acceptability judg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언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언어 문법성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끊어내는 작업, 이것을 acceptability judgment라고 하고, 뭐 사이콜로지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magnitude estim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러한 acceptability judgment라고 근사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직관이라고 하는,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인투이션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굉장히 이게 좀 뭐가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언티픽하다는 말과 비교해서 약간 네거티브한 그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 acceptability judgment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 모형을 구축해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experimentally valid, 뭐 statistically sound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조사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언어 지식과 실제로 이제 나타난 지식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어떤 통계적인 어떤 증명 이런 거는 무시하고
acceptability judgment를 약간 인포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언어 현상을 기술해 가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사족을 붙이면 사실 이제 우리말을 얘기하면 산이 나무가 푸르다. 그렇죠? 물론 이제 더 좋은 말은 산의 나무가 푸르다인데 산이 나무가 푸르다라고 하면 이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문장을 비문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이 문장을 정문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우리말 전통에 따르면 국어학자들이 산이 나무가 푸르다 혹은 뭐 서울이 남자가 많다 이런 문장이 호랑이가 눈이 크다 이런 문장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다고 문법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실제로 acceptability judgment를 통해서 조사해 보면 좋지 않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어 현상을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끌어가겠다. 이게 이제 기본 참스키의 생각입니다. 참스키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퍼포먼스와 컴피턴스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것이 퍼포먼스죠. 그런데 제가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있는 이상화된 지식은 오늘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실수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이 퍼포먼스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내용, 언어에서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을 컴피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거지만 일단 참스키 생각에는 컴피턴스라는 걸 하고 나서야 퍼포먼스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우리가 실제로 언어에 대해서 드러내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컴피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양자 간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내용 토대로 문법을 구축해 가려고 하는데 문법을 구축하고 나서 그 문법이 올바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문법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참스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observationally adequate grammar, 관찰적 타당성을 만족시킨 그라마, descriptively adequate grammar, 기술적 타당성을 만족시킨 그라마, 그다음에 설명적 타당성을 만족시킨 그라마, explanatory adequate grammar.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 자료가 어떤 것은 비문이고 어떤 것은 정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법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존 키스트 메리에서 이거는 정문이죠. 근데 존 키스트 메리가 되면 이건 비문이죠. 근데 이게 비문인데 왜 비문이냐면 영어에서 이제 고유 명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정관사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잘 기술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은 현상을 어떤 A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B라고 하는 문법이 있고 C라고 하는 문법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A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B라고 하는 문법이 5개의 기본 개념으로 A 현상을 설명하고 C라고 하는 문법은 10개의 기본 개념으로 A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B 그라마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문법이 어떤 설명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법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3가지 요소는 관찰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설명적 타당성 이런 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스키는 explanatory adequate grammar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닝과 액퀴지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지식 쉽게 얘기하면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conscious knowledge를 얘기하는 거고 acquisition은 subconscious gaining of knowledge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는 지식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acqui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무의식적으로 얻는 그런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가능하겠죠. linguistics는 learn 되는 거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acquire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국어 이때 언어는 first language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국어를 어떻게 습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스키가 이제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혹은 학교 선생님에게서 언어를 배우나요? 우리가 부모의 언어를 미믹하긴 하죠. 흉내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부모나 학교 선생님에게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infinite 하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 문장을 받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모방을 통해서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면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문장을 받아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문장을 언제나 받아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을 통해서 학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증거 중에 하나는 언어를 자꾸 사람들이 인스팅트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두 문장의 페어를 보면 Who did you think John hit? 이 경우에는 이 대시 있거나 없거나 괜찮아요. 그런데 Who did you think hit Bill? 이럴 때에는 대시 있으면 비문이 돼요. 영미인의 판단에 의하면, 인스팅트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스팅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하지만 부모가 이제 사실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라고 프리스크립티브하게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커스의 몇 명의 학자들이 1992년에 연구한 것에 따르면 이런 반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Where is that big piece of paper I gave you yesterday? 라고 말을 하면 그 아이가 Remember, I wrote it on it.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뭐 성인이라면 당연히 I wrote on it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I write it on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인이 that's right. Don't you have any paper down here, budd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writed를 wrote라고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시점에 도달하면 아이는 write라고 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past form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규칙이어서 wrote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랭귀지가 인스팅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언어의 습득 그 과정에 대해서 노암 첨스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네이트한 것이다. 생득적인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언어 능력을 가지고 나온다. 인간만이. 그러니까 침팬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언어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생득주의 가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말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랭귀지가 다르잖아요. 영어하고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베이직 아키텍처 언어의 기본적인 베이직 아키텍처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생득적이고 단지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예를 들면 퍼라메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언어 모두
subject하고 집합을 얘기하면 subject와 object와 동사라고 하는, 이건 집합 표시를 쓰는 순서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subject, object, verb라고 하는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영어는 이러한 순서를 택하는 것이고 한국어는 이러한 순서를 택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는 똑같고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른 입장에서는 큰 차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차이이고 그런 차이를 파라미터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innate라고 하는 얘기, 기본적인 것만 innate한 것이고 약간의 차이, 그런 걸 basic to라고 하고 약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언어 습득에 관해서 참스키가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스텝을 밟아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크리에이티브하고 인파이나이트하죠. 무한하죠. 그리고 또 다른 그 전제가 뭐냐면 인파이나이트한 시스템 우리가 배우거나 습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프레미스를 충족하려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unlearnable하다. 달리 말해서 언어의 기본적인 속성은 innate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파이니트하고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어의 모든 데이터를 다 경험하고 나서 어떤 언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아이 입장에서 얘기할 때 우리 first language, 모국어를 얘기할 때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트리거, 촉발을 하는 요소이고 기본적인 언어의 그 빌딩 블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울 것은 유니버설 그라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니버설 그라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유니버설 그라마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스키는 이런 것을 인간이 어떤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레이먼의 텀으로 얘기하면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을 갖고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론이 유니버설 그라마가 되겠죠. 그래서 유니버설 그라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 그런 것을 우리가 프린스플스라고 얘기하고요. 유니버설 프린스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한국어와 영어의 기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파라미터. 인간의 언어는 무한하지만 인파이나이트하지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나이트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개의 프린시플과 몇 개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무한한 언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스키의 유니버설 그라마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니버설 그라마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다른 증거를 보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뇌를 연구해 보면 이 언어의 속성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실어증, 어페이지아를 연구해 보면 뭐 브로카스 어페이지아, 뭐 베르닉스 어페이지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영어학개론, 언어학개론에서 좀 배웠을 것 같은데 어떤 뇌의 어떤 특정 분야를 가 이제 고장이 나면 훼손되면 이 두뇌의 어떤 특정 영역이 훼손되면 어떤 특정 언어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유니버설 그라마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고, 언어 습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언어에서 유사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명한 인스트럭션을 주지 않아도 개개인이 받는 인스트럭션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유니폼하게 지능과 상관없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랭귀지 유니버설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니버설 그라마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약간 길어져서 서머리 부분은 이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